네, 안녕하세요. 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감사회복지실천 기술론 4장 인지행동 모델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60페이지 보시면 출제 영역과 출제 분포가 나와 있고요. 또 흐름 읽기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특징, 개입, 기술 이렇게 모델에서는 두 가지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술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죠. 2024년 시험에서도 이 개입 기술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조금 더 유념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7년간 출제 분포를 보시면 그래프가 좀 들쑥날쑥합니다. 많이 나올 때는 3문제, 적게 나올 때는 1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꾸준히 두세 문제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에서는요.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 그리고 이 모델도 완벽할 수는 없겠죠.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다양한 개입 기법, 기술 이런 것들이 주요 기출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듯이 인지행동 모델은 인지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 이론도 알아야 되겠죠. 인지 이론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가 결합됨으로써 어떤 것이 변화하고 또 어떠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함께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은요, 그 기본 개념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간에 배울 수 있습니다. 스키너, 반듀라, 파블로프, 개, 고양이, 쥐 이런 동물들 등장하고 다양한 행동주의 학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개념들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잘 다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짚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기본 개념이 없는 분들은 인행사를 한 번 더 보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우리 실천기술론에서는 기법 중심으로 또 출제가 된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네요. 자, 오른쪽 훑어보기 보시면요.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 그리고 개입, 목적 또는 목표, 그리고 REBT라고 하는 합리정서 행동치료, 또 시험에 자주 나오죠. 또 인지왜곡, 인지적 오류, 그리고 인지재구조화라는 어떤 인지행동 모델의 기본적인 기법들의 베이스가 되는 인지재구조화 기법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순서 내용이 시험이 좀 나오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62페이지 볼게요. 여기는 화면에 보시면 뻥뻥 뚫렸는데요. 책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주요 타이틀만 넣어놨습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의 개념,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지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이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그러면 인지 이론이 독자적으로 있고 행동주의 이론도 독자적으로 있는데 왜 두 개가 결합해서 인지행동 모델이 만들어졌을까? 이걸 알아야 되죠. 자, 새로운 것이 등장할 때는 기존에 있던 것, 현재의 것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한계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모순이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의 등장이 요구되고 또 자연스럽게 대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지행동 모델이 등장하게 된 기존 이론의 한계를 보겠습니다. 인지행동 모델 이전에는요, 행동주의 이론, 정신분석 이론, 고전적인 심리학 이론들이 있었죠. 그런데 정신분석 이론은 인간의 심리를 지나치게 심리 내적인 요인으로, 그러니까 인간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눈으로 확인되지도 않고 존재한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도 안 되는 무의식 이런 거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또 행동주의 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기계적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한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지 이론이 등장을 했죠. 인간은 그렇게 과거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단순한 환경이나 자극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과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석을 내리고 환경의 자극에 대해서도 해석을 내려.
해석이라는 게 바로 인지라는 거지. 그러면서 인간은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석을 내리는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또 인지 이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지 이론만으로는 인간의 행동, 인간의 생각 또는 인간의 정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고 유지하는 데 조금의 한계가 또 있기 때문에 인지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이 결합을 해서 인지행동 모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인지행동 모델의 이론적 배경을 보시면요. 첫 번째가 행동주의 이론이죠. 이 행동주의 이론은 심리학의 대상을 정서적 현상이나 주관적 경험에 두지 않고 사람이나 동물, 그들의 객관적 행동에 초점을 두죠. 그래서 자극과 반응, 환경과 유기체, 이러한 관계로만 설명하는 좀 단순화된 설명을 한다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인간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있고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은 이런 자극에 의해서 학습되고 또 잘못 학습된 것은 다시 수정될 수 있다라고 보았죠. 자, 두 번째 인지론 같은 경우는요. 환경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수동적으로 반응하거나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구성해 나간다. 즉 어떤 인지라는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됐죠. 그래서 이 인지 이론을 기반으로 한 개입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유지하게 하는 잘못된 가정, 신념, 생각 이러한 것들의 유형을 확인하고요. 그게 정말로 합리적이거나 문제가 없는 건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수정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또 인지 이론을 기반으로 한 개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행동 모델의 인간관과 공통 가정을 보겠습니다. 인지행동 모델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지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이 결합돼서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행동 모델 안에는 수많은 개별적인 독립적인 모델이 등장해요. 인지행동 모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인지행동 모델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렇다라는 거죠. 자, 환경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서 인간의 행동을 만들죠. 그런데 이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상황은 다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결정론적 입장이라는 것이 인지행동 모델의 공통 가정이면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인간을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환경에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 단순한 기계적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어떤 행동이 만들어지지만 그거는 다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환경이 변화하게 되고 변화한 환경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때는 이미 다른 환경이 되어 있고 인간의 행동은 또 달라지겠죠. 이렇게 서로 순환적이고 상호 영향을 준다라는 입장.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환경을 해석하고 환경에게도 영향을 주는 존재다. 라고 인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64페이지, 65페이지, 그리고 66페이지에 걸쳐서 8개가 나와 있는데요. 2024년 시험에는 이게 나오지 않았지만, 거의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타이틀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중요시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거 제대로 이해했을까라는 걸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어떤 내용들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을까라는 걸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걸 한번 설명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듯이 여러분도 교재 없이 누군가를 붙잡고 설명하십시오. 이럴 때 친구가 되기 좋겠죠? 친구도 없다면 허공에 대고
돼서 얘기를 해봐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거를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이게 제대로 설명이 되는지 전달이 되는지 이거를 들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기법을 써보면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심화시킬 수 있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는 17회 시험에서도 나왔네요.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중요시한다 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인지행동 모델에서는요. 클라이언트가 바라보는 세상으로 치료자가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바라보는 세상처럼 치료자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말은 즉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느끼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클라이언트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결국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모를 세모라고 생각하는 클라이언트가 있다면 아, 저게 세모구나. 클라이언트는 저거를 세모라고 경험하는구나. 이거를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입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중요한다는 말은요. 클라이언트가 특정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 중요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클라이언트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인지행동 모델은 결국은 클라이언트의 생각을 바꾸는 모델이거든요. 행동을 바꾸고 싶어도 직접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끔 영향을 미친 생각을 바꾸는 게 인지행동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생각을 바꾸는 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운 지난한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인지행동 모델은요 단기 개인 모델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은 단기 모델이에요. 생각을 바꾸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클라이언트가 생각하는 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해야 돼요. 왜곡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자꾸 바꾸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훈련된 거를 현실 생활에 적용해보고 이거는 남이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합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사회복지사와 파트너십이 잘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협조적인 노력, 파트너십 강조한다는 거. 자, 네 번째는 비합리적 신념 체계의 변화를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잘못된 행동,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도 행동 자체가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그 행동을 하게끔 또는 행동을 하게끔 영향을 미친 생각이 중요하고 그 생각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죠. 그래서 비합리적인 생각들이 보통 클라이언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을 변화시키도록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대체사고와 행동을 학습하는 교육적 접근을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못된 행동, 문제 행동도 그 행동 자체보다는 그 행동을 하게끔 영향을 미친 생각, 그걸 바꾼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을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게 하거든요. 그게 바로 대체사고입니다. 자,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대체사고와 행동을 바꾸게 하고요. 교육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 비합리적이고 삐딱한 생각을 할 때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을 배운 클라이언트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교육적 접근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인지체계 변화를 위한 구조화된 접근을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행동 모델은 단기 개입이에요. 단기 개입은 구조화 수준이 높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라는 절차들이 좀 정해져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은 단기 모델이고요. 인지체계 변화를 위한 구조화된 접근을 합니다. 자, 바로 나왔죠? 인지행동 모델 단기 개입이라고 했습니다. 장기 개입 아닙니다. 자, 8번째는요. 현재 중심적이고 문제 중심적이에요. 장기 개입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부터 탐색을 합니다. 그런데 단기 모델은요. 현재 중심이에요. 현재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무엇이 곤란하고 어떤 거를 바꾸고 싶은가. 그래서 문제 중심적 개입이고 현재 중심적 개입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에 나와 있죠. 문제의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서 유학이나 오래된 과거, 생각도 안 나는, 의식에 떠오르지도 않는 무의식을 탐색하거나 강조하지 않고 현재 어떤 게 불편한가, 무엇이 되게 곤란한가, 어떤 거를 바꾸고 싶은가, 이렇게 현재 중심으로 사정하고 문제를 파악해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인지행동 모델 특징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도 어떤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은 했지만 이 역시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한계와 부족한 점,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3가지가 나왔는데요. 자, 인지행동 모델 자체가 행동을 바꾼다 하더라도 뭘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바뀐다라고 전제하죠. 그래서 이 행동보다는 생각을 바꾸는 거가 중요한데요. 생각을 바꾸는 건 결국 외부인이 해줄 수 없어요. 클라이언트 그 자신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 능력이 낮아서 뭔가 생각을 하고 대안적인 생각을 해내는 게 조금 어려운 클라이언트, 그리고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의지가 약한 클라이언트에게는 적용이 어렵거나 효과가 낮아요. 그죠? 본인이 합리적인 생각을 자꾸 생각해내고 그거를 비합리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때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안 바뀐다는 거죠. 주사 같은 거는 외부인이 놔줄 수 있잖아요. 클라이언트가 가만히 있어도 주사를 놓으면은 약효가 생기는 거지만 이거는 안 그렇습니다.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즉각적인 위기 개입을 해야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행동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 전에 생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위기 개입을 해야 되는 클라이언트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자, 특정 개입 기술 사용해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좀 이따 나옵니다만 여러분들 홍수법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이거는요. 클라이언트가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체계적 탈감법은 이와 반대로 클라이언트가 두려워하는 상황에 가장 불안이 낮은 수준에서부터 차츰 위협과 불안을 높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수법은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높은 장소가 공포스럽고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인데 바로 그냥 30층으로 60층으로 데려가 버린다는 거죠. 이 사람 얼마나 놀라겠어요. 패닉 상태에 빠지겠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기법은 윤리적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왜 써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고도로 훈련이 된 치료자 그리고 이 기법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된 클라이언트에게는 동의에 기반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쓰면 안 된다라는 건 없거든요. 그 대신 유의해야 된다입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68페이지에 보면 인지행동 모델의 발전과 다양한 모델이 나와 있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행동 모델은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인지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수십 개의 모델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960년대에서부터 1990년대 이르기까지 모델들이 개발되고 변화된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보시는 게 여러분들 62년에 합리정서 치료, 그리고 63년에 백, 인지치료, 그죠? 그리고 문제해결 치료 71년 보이시죠? 이런 거 시험에 좀 나오죠? 그리고 93년에 합리정서 행동치료. 예. 앨리스 똑같죠? 62년, 93년. 뭐가 좀 달라졌죠? 합리정서에서 합리정서 행동이라는 것이 들어갔죠. 이렇게 앨리스는 워낙에 인지치료를 하는 사람이지만 합리정서에다가 행동이라는 요소를 넣으면서 인지행동 모델로 좀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69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인지행동 모델 개입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다양한 모델은요, 모델의 특징이나 한계, 주요 개념 이렇게 한 파트를 보시고 두 번째는 개입의 목표, 이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개입 기술을 쓰느냐 이렇게 두 파트로 크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목표 보겠습니다. 자, 볼드체로 나와 있는 것처럼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인지적 오류 등 자기 패배적인 사고를 발견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이제 새로운 합리적인 신념 또 오류가 없는 왜곡되지 않는 생각으로 바꾸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개입 목표예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생각을 바꿈으로써 결국 부정적인 정서, 우울 같은 부정적인 정서, 또는 문제 행동 이런 것도 수정하게끔 하는 게 바로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목표입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뭐냐 하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도 생각을 바꾸는 거고요.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서를 바꾸기 위해서도 뭘 한다고요? 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1차적인 개입의 목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과정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이요. 여러분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크게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과정은요. 초기 단계, 개입 단계, 종결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요.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문제를 들어야 되겠죠. 선생님, 저 이러이러해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바꾸고 싶어요. 이러면서 문제를 호소하겠죠. 자,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클라이언트가 해결하기를 원하면서 문제 상황을 대표하는 이런 문제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까요? 문제의 원인이 되는 비합리적 신념이나 왜곡된 인지 또는 인지 오류 등을 찾아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꿀지 타겟을 찾아냈어요.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인지 사고 체계를 탐색하고 알아냈습니다. 굉장히 자기 탓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문제 상황을 너무나 극대화해서 큰일이 난 것처럼 재앙이 터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항상 비관적으로 안 될 거야, 망했어, 폭망이야 이렇게 비관적인 결론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부정적인 인지 사고 체계를 확인해내는 것이 초기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바꿀 건지 결정했어요. 알아냈습니다. 너무 극대화하는지 너무 축소하는지 뭔가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자기 탓만 하는지 아니면 남이 탓만 하는지 이런 것도 다 부정적인 사고 체계죠. 자, 이러한 것들을 긍정적인 사고 체계, 현실에 맞는 사고 체계, 합리적인 사고 체계로 바꾸는 단계가 바로 개입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개입 단계에서는요. 인지적 전략, 행동적 전략, 정서적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인지적 전략은요,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인지체계를 분석하고 순기능적인, 즉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나 문제를 유지하지 않는 기능적인 인지체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거나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또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하거나 합리적 자기준술 등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두 번째 전략은 행동적 전략입니다. 이것은 클라이언트가 새롭게 습득해야 될 행동을 목표로 설정해서 행동을 연습하도록 하는 것 또는 잘못된 행동이 있는 경우도 제대로 된 행동을 배워야 이 잘못된 행동이 교정, 수정되는 거잖아요. 이 행동적 전략은 행동 시연, 리허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해보셨고 또 익숙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해보는 역할 바꾸기, 그리고 뭔가 과제를 수행해보는 과제 부여, 이러한 것들이 행동적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이제 발표 불안이 너무 심해서 발표를 못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사 앞에서 미리 한번 해보는 거, 이거 뭐죠? 네, 리허설이죠. 행동 시연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너무나 불안감이 높아서 막
심장도 떨리고, 그죠? 두근두근하고, 막 손에 땀도 나고, 이런 경우에요. 근육도 막 긴장이 돼서, 이런 경우에 이제 불안과 관련된 신체적 변화, 우리가 너무너무 불안하면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럴 때 불안과 관련된 신체적 변화를 인식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근육 긴장을 완화시켜줘요. 우리가 심호흡을 해보는 것도 결국은 불안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을 줄이는 이완 절차를 쓰는 게 바로 정서적 전략입니다. 대표적으로 심상법, 예, 설명되어 있죠.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내적인 심리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서 상상을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또 호흡법, 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요. 2초간 멈추고 4초간 천천히 내뱉게 하는 호흡법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4-2-4 이런 기법은요. 미국에서도 이제 군인들이 극심한 어떤 그 공포라든지 어떤 불안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사용하게 하는 이런 훈련으로도 이용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호흡을 고르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뇌를 속이는 거예요. 막 어떤 그 공포 대상을 봤을 때 저기 맹수가 나타났을 때 나도 모르게 막 어때요? 심장이 뛰고 맥박이 빨라지고 여러 가지 막 손에 땀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일부러 숨을 천천히 쉬고 내뱉으면서 뇌한테 아무 일도 일어난 거 아니야. 지금 괜찮은 상황이야. 평화로운 상황이야 라고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떤 불안에 반응하는 어떤 생리적 현상들을 조정함으로써 좀 불안을 줄이고 또 평정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개입을 하다 보면 이제 종결 단계에 이르게 되겠죠.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가 달성됐는지 어느 정도 달성되어 있는지 효과적 평가를 하면서 종결 단계를 맞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지행동 모델 가운데서 이제 구체적인 인지행동 모델을 볼게요. 자, 엘버트 앨리스. 저는 앨리스라 그래서 여자분인 줄 알았는데 남자분이셨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면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점검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 합리정서행동 치료를 고안한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요, 원래 합리치료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제가 처음에 62년에는 합리정서치료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그냥 레셔널이라고 해서 이 이성, 합리, 인지만 있는 합리치료를 했어요. RT에서 합리정서, RET가 되고요. B, 행동이 들어가서 RBT까지 바뀌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은 인지이론가입니다. 그래서 합리치료를 시작했고요. 나중에 합리정서 행동까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본인의 이론이 더 발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앨리스의 합리정서 행동 치료의 기본 가정을 보면요. 분노, 수치심, 이런 부정적인 감정 또는 우울, 불안 같은 심리적 증상들은 어떤 그 불쾌한 일, 충격적인 일, 사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정서나 감정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걸 뒤집어 말하면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게 되면 부정적 감정이나 심리적 증상들이 사라지겠죠. 그죠? 부정적인 정서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정서를 유발한 생각을 바꿈으로써 부정적 정서가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입의 목표 여러분 잘 보세요. 정서를 바꾸고 싶은데 정서를 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 뭘 먼저 바꾸죠?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비합리적 신념을 재구조화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비합리적인 것들을 합리적인 것들로 바꾸는 게 바로 재구조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앨리스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흔히 갖게 되는 비합리적 신념을 11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자체가 모두 다 시험에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울이나 불안 같은 거를 일으키게 하는 비합리적인 생각이구나.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11가지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 싫어해. 근데 그거를 못 견뎌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을 다 좋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좋아하나요? 싫어하는 연예인 없어요?
예, 친구들, 직장 동료 중에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다 그래요. 나도 싫어하는 사람 있듯이 상대방도 다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돼. 한 사람이라도 나를 싫어하면 이건 끝장이야. 난 인생 잘못 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얼마나 그렇겠어요. 이렇게 인정의 욕구, 나는 모든 거를 완벽하게 해야 돼. 이런 과도한 자기 기대야.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다 잘합니까? 그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또 완벽주의, 그죠? 뭐 다른 사람을 너무 염려하는 것, 이런 것도 비합리적인 신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발견된다면 이렇지 않은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합리정서 행동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거예요. 요것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게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합리정서 행동치료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치료가 되어가는 어떤 과정을 이 개입과정 ABCDE라고 합니다. ABCD 모델, 뭐 ABCDE로 설명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73페이지에 행동주의의 ABC와 이 합리정서 행동치료의 ABC는 다르기 때문에 두 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합리정서 행동치료의 ABCDE를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되게 우리가 우울하고 뭐 분노에 차고 불안하고 이런 정서적인 것들은 예를 들면 뭐 남자친구와 헤어지거나 여자친구와 헤어지거나 무슨 사고를 당했거나 주변에 누가 돌아가셨거나 이런 사건 때문에 정서적 결과가 생기거나 친구도 안 만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이런 행동적인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 내가 사귀던 사람과 헤어진 거는 인생 끝장난 거야. 내가 사귀던 사람과 헤어진 거는 앞으로 연애 못 한다는 거야. 뭐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한 비합리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울하고 친구도 만나기 싫고 학교도 가기 싫고 직장도 다니기 싫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잘 보세요. A는 accident라고 해서 어떤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사건 때문에 우울하고 사건 때문에 친구도 만나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사건은 바꿀 수가 없죠. 그런 면도 있고 더 들여다보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우울한 게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 나의 신념 때문에 우울한다는 거죠. 그림 보시면 A가 C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A는 B, belief, 그 사건에 대한 해석, 신념, 예, 요것 때문에 C, consequence,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울한 정서, 친구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고 회사도 안 나가고 학교도 안 나가는 이런 행동을 바꾸려면 뭘 바꿔라? 친구랑 헤어진 건 이미 어쩔 수 없어. 이미 끝난 거야. 과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석. 내가 이 사람과 잘 맞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오히려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내가 확인하게 됐어. 이런 거를 알게 됐다라고 신념을 갖거나 생각하는 것. 이러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A, B, C 알아야 돼요. A는 사건이라는 거, accident, 영어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B, belief, 신념. C, consequence,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에 유발된 결과, 행동적 결과, 정서적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D는 뭐냐면요. dispute라고 하는데 이제 치료, 개입이 들어가게 됩니다.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내서 논박이 디스퓨트예요. 이 논박하는 과정이고 이 합리적인 신념으로 재구조하는 것이죠. 이게 치료이고 개입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펙트, 결과가 나타나죠. 디스퓨트를 통해서 합리적인 신념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의 어때요? 기분도 좋아지고 행동도 달라지죠. 그래서 이 이펙트, 효과, 치료를 통해 일어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알아두시고요. 행동주의에서 A, B, C와 다르다는 것, 행동주의에서 A는 선행사건, 행동, 결과 두 개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요 슬라이드는 없지만 여러분들 책에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74페이지에 보면 최근에 2번 정도 시험에 나왔어요. 비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사고가 유연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경직되고 절대적이고 극단적이지만 합리적인 사고는 융통성이 있고 유연해요. 바뀔 수 있어. 비합리적 사고는 논리적 모순이 많아. 이게 말이 안 돼. 그런데 합리적 사고는 논리적 모순이 없죠.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들은 본인이 생각이 절대 옳다라고 봐요.
논리적 모순이 많은데 설명을 못 하는데도 그냥 그렇게 우기는 거죠. 우기는 건 사실 뭐냐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진리처럼 느껴지고 여겨지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말도 안 되고 논리성도 없는데 왜 저렇게 박박 우기냐라고 하면 안 되는 게 그 사람이 경험하는 세상은 그게 논리적일 수 있다는 걸 치료자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비합리적 사고는요, 경험과 현실과 불일치하고요. 또 이러한 생각은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연성, 논리성, 현실성, 실용성 측면에서도 합리적 사고와 비합리적 사고가 좀 구분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백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앨리스라는 사람의 합리정서 행동치료 그리고 아론 백의 인지치료 두 개가 시험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론 백은요, 인지치료의 대표적인 학자예요. 이분의 가족사를 보면은 우울증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 그리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좀 불행했던 또는 본인의 과거의 아픔을 이런 인지치료를 만들어내고 현장에서 치료를 함으로써 굉장히 승화시킨 거죠. 네,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잃었어요. 뭐냐면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낳은 아이가 옛날에는 많이 죽었잖아요. 여러 가지 위생도 그렇고 병에도 많이 걸리고 또 치료 약물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는 굉장히 우울했대요. 그래서 이 백도 어머님이 우울증에 걸리고 무기력하면 자녀들도 영향을 받잖아요. 본인도 굉장히 유년기를 어렵고 힘들게 보냈대요. 근데 여기에서 본인도 우울하다고 그냥 우울한 채로 지내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정신의학 공부를 하고 또 이 인지치료라는 거를 만들어내고 고안을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인지치료의 특징을 볼게요. 클라이언트가 가진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수정해서 정서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앨리스는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왜곡된 인지 왜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자동적 사고예요.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정서나 행동을 변화시킨다라고 봅니다. 자, 인지치료의 주요 개념은요, 제가 바로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앨리스는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표적,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변화시켜야 될 대상을. 그런데 백은 인지 왜곡 또는 왜곡된 인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왜곡된 인지를 조금 더 분석해 보면 거기는 자동적 사고, 핵심적 믿음, 중간 믿음, 도식 이러한 것들로 좀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은 인간의 세고 과정을 세 가지로 개념화해서 설명했는데요. 자동적 사고, 도식,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지 오류입니다. 그런데 이 도식은 핵심 믿음 체계, 중간 믿음 체계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하나씩 보죠. 자동적 사고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접했을 때 내가 이래야지 뭔가 원인과 결과 따지고 뭐 상황을 둘러보기도 전에 내 머릿속에 그냥 팝업창처럼 팍 튀어오르는 게 바로 자동적 사고예요. 그래서 자동적 사고의 내용이 부정적이거나 역기능적일 경우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핵심 믿음 체계가 태도나 규칙, 가정 같은 중간 믿음 체계를 거쳐서 자동적 사고로 나타납니다. 자동적 사고는 말 그대로 팝업처럼 튀어오르는 거죠. 그런데 그 자동적 사고를 일으키게 한 더 깊은 곳에는 핵심 믿음 체계, 태도, 규칙, 가정, 중간 믿음 체계 이러한 또 레이어죠. 이게 층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식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들의 어떤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식은 유지된 기간과 믿음 수준에 따라서 핵심 믿음과 중간 믿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핵심 믿음은요, 어때요? 개인의 인지적 왜곡이나 편견을 형성하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했죠. 자, 중간 믿음은요, 핵심 믿음이 영향을 주는 믿음 체계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가장 밑에 깔린 거는 뭐죠? 핵심 믿음이에요. 이거는 가장 밑에 깔려 있고 더 근본이고 오래됐어요. 이것이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중간 믿음이에요. 중간 믿음이 팍 터져 나오면 자동적 사고가 되는 것이죠. 자, 핵심 믿음, 중간 믿음, 자동적 사고. 예. 이렇게 층층이 보면 그러면 1층 핵심 믿음, 2층 중간 믿음, 3층 예. 자동적 사고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핵심 믿음과 중간 믿음 1층과 2층을 합쳐서 이제 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 믿음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는 것이 논박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인지적 왜곡이나 편견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는 믿음이 바로 핵심 믿음이고요. 이 핵심 믿음이 영향을 주는 게 중간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박하기에서 지금 찾아내는 것들이 바로 이제 핵심 믿음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는 게 바로 논박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7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핵심 믿음, 나는 능력이 없어, 난 무능력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이러한 핵심 믿음이 있으면 중간 믿음, 내가 요거 조금 못하면 사람들이 다 무시할 거야.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거 망신살 뻗칠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중간 믿음이고요. 자, 그래서 어떠한 과제를 나한테 딱 주면 이 사람은 과제의 내용이나 난이도를 보지도 않고 일단 난 못해요. 저 못해요.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자동적 사고입니다. 과제가 어려운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따져보지도 않고 과제가 주어지는 순간 난 못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론 백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인지 왜곡, 인지적 오류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지적 오류는 인지 왜곡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임의적 추론 또는 자의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근거가 없는데도 그냥 결론을 딱 내려버려요. 자, 두 번째는요, 선택적 요약 또는 선택적 추론입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보고 결론 딱 내리는 겁니다. 자, 임의적 추론과 선택적 요약이 조금 비슷하긴 한데 구분하자면 선택적 요약은 전체가 나와요. 예, 시험이 10문제인데 9개 맞추고 하나 틀렸다라는 10개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임의적 추론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잉 일반화 21회 시험에서 나왔네요. 한두 번의 사건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것과는 관련 없는 상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잖아요. 야, 과잉 일반화하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극대화와 극소화는요, 어떤 상황을 실제보다 더 크게 확대해서 의미 부여하는 거는 극대화, 너무 축소해서 의미를 작게 만드는 거는 극소화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는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중간 지대 없이 그냥 뭐 아니면 도, 성공 아닌 실패, 최고 아니면 실패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둘로 나누어서 해석하려는 생각. 이게 바로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흑백 논리라고도 하죠. 7번째는 개인화인데요. 이거는 관련 없는 외적 상황까지 스스로, 특히 나와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아니면 이제 어떤 특정 개인한테 연관을 시키거나 8번째는 파국화 또는 재앙화라고도 하는데요. 항상 최악을 떠올려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왜곡된 인지 또는 인지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째는요, 문제 해결 치료입니다. 이거는 실천론에서 펄만의 문제 해결 이론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인지행동 모델에 나오는 하나의 치료인 문제 해결 치료입니다. 자, 문제 해결 치료에서는요, 이 순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펄만의 문제 해결 이론처럼 여기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되게 초점을 둔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그 곤란한 상황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강조가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요, 첫 번째 문제 인식이죠. 뭐가 문제인가?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문제라고 보는가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문제 정의와 형성이에요.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진짜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문제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제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해결책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이때 중요한 게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양의 원칙, 판단 유보 원칙, 다양성 원칙입니다. 뭐냐 하면 해결 대안을 모색할 때 여러분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럴 때 양의 원칙은 뭐냐면 일단 대안은 하나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양의 원칙 많을수록 좋아요.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생각해 보세요. 양의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판단 유보 원칙. 뭔가 이런 건 어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했을 때 야 그건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라고 다 판단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 가지 대안이나 해결책에 대한 평가는 미루고 다양하게 많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판단 유보 원칙입니다. 누가 한마디 얘기했는데 야 그거 그래서 안 돼 라고 해버리지 마세요. 자, 세 번째는 다양성 원칙입니다. 양도 많아야 되지만 한 가지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해결책과 대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해결 대안 모색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원칙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일단은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하나 해봐야 되잖아요. 의사결정입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적절하고 현실적이고 뭐 비용에도 맞고 시간에도 맞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단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선택된 해결책을 한번 실행해 보고 검증해 보는 것, 이게 바로 문제 해결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은요, 내용이 좀 많죠? 벌써 이제 40분이 넘어갔는데, 여러분 조금만, 자,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해보겠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에 기초한 접근은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자, 이거, 고전적 조건 형성이 뭔지, 조작적 조건 형성이 뭔지, 대리적 조건 형성이 뭔지, 요 세 가지, 그렇죠? 유기체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개념을 알고 가시면 좋고요. 체계적 탈감법은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이용한 치료 기법이라는 거, 대리적 조건 형성은 대리 학습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모델링하고 연관된다는 거, 이 정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공부했으면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수님 얘기하는 내용 하나도 모르겠어. 뭐가 뭔지 몰라. 라는 분들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시고 돌아오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법 보겠습니다. 이 역시도 개개별로 여러분들이 기법이 어떠한 것인지 개념도 알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적용하는 장면을 예시로 들었을 때 이거 모델링이야 이런 거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인지 재구조화는요,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왜곡된 인지 등을 발견하고 인식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이거 알아야 돼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꾸도록, 그래서 순기능적이고 기능적인 사고가 될 수 있도록 원주하는 기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경험적 학습입니다. 여러분들 85페이지에 역기능적 사고 일지의 모양도 한번 봐두시고 경험적 학습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경험적 학습은요,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특히나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인지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그냥 해보게 해요. 그러한 경험을 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내가 가진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험적 학습이고요. 이 경험적 학습은 인지 불일치의 원리 또는 인지 부조화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기법입니다. 자, 인지 불일치 원리도 박스에 나와 있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모델링은요, 아까 뭐라 그랬죠? 대리적 조건 형성, 대리 학습과 연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물론 잘 관찰해야 되겠죠. 타인의 행동을 봄으로써 새로운 행동이 학습되는 기법입니다. 자, 이 모델링은
관찰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예전에는 관찰학습 과정의 4가지 단계를 순서로 배열하는 게 시험에 좀 나왔었는데 너무 쉽죠. 이렇게 단순 외우는 거는 이제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항상 방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4가지 순서도 이해하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 보면서 그죠? 어떤 춤을 배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떻게 하죠? 일단 잘 봐야 되죠? 주의 집중해야 되죠? 그 다음에 춤을 내가 실제로 해보려면 어떻게 하는지 머릿속에 담아야 되죠? 보존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몸으로 해봐야 춤을 배우는 거잖아요. 운동 재생 과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배운 행동을 앞으로 더 많이 할지 그만할지는 이제 동기 과정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학습의 4단계 알아두시고요. 자, 체계적 탈감법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 한번 드렸죠.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이용한 기법입니다. 불안의 수위가 가장 낮은 것부터 이렇게 노출시켜서 진짜로 공포스러운 대상을 마주해도 내가 더 이상 공포를 안 느끼고 불안을 안 느끼게 하는 기법입니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둔감, 탈감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거 홍수법. 바로 불안 자극에 노출시킨다라는 거. 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시연, 리허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사회기술 훈련 시험에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기술 훈련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사람들과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너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일정 정도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은 집에서 크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도 있고 학교를 다니거나 친구와의 교류를 통해서 공부라는 형식 말고도 자연스럽게 그냥 갈 수 있는 게 사회기술 훈련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유치원 다니고 이러면서 이런 거를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을 수도 있어요. 유치원에서 가르쳐주는 것들 여러 가지.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은 뭐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런 책 제목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유치원에서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사회기술을 적절히 배우지 못했거나 조금 잘못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사회기술을 제대로 학습시켜주거나 잘못된 건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득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사회기술 훈련인데요. 이 절차도 조금 시험에 나옵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사회기술 훈련이 왜 필요한가 이해하고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가진 사회기술이 잘 작동하지 않거나 오류인지 확인하고요. 사회기술의 구성 요소를 확인하고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역할극을 해보거나 모델링을 해보고요. 잘하면 긍정적 강화, 상도 주고 칭찬도 해주죠. 여러 번 해봐야 우리가 또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사회기술 훈련의 절차입니다. 자, 행동 조성, 그리고 타임아웃, 속어 나왔죠? 행동 조성은요, 행동 수정의 가장 대표적인 기법인데요. 특정 행동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작은 단위의 행동으로 나누어서 과제를 주는 방법입니다. 타임아웃 많이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잘못하면 아동학대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혐오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자극에서부터 잠깐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하며 부적 처벌의 원리를 이용한다는 것. 자, 속어는요, 조작적 조건 형성과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이제 강화가 되는데 그 강화자를 제거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반응이나 새롭게 행동한 학습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속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문답식 방법, 소크라테스식 방법, 3파술 이렇게라도 얘기하는데요. 상대방에게 계속 질문을 해서 결국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인데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가진 비합리적 신념이나 왜곡된 인지를 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크라테스식 방법을 씁니다. 자, 22회 시험에서도 이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인지행동 모델의 기법인지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자, 12번째는 내적 의사소통의 명료화인데요. 이제 제목에서도 조금 유추할 수 있겠죠. 스스로,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게 말을 하고 생각해보는 기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 지시 기술인데요. self instruction이에요. self instruction. 자기 자신에게 뭔가 지시를 해준다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행동, 대상을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자, 요거를 하기 위한 실천 지침도 작성하고요. 요거를 스스로 자기가 지시를 내리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러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째. 맞네요. 네, 자기 대화, 셀프 토크예요. 이거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내면화된 문장, 자술 언어, 자기 독백이라고도 합니다. 자, 마지막 설명입니다. 설명은요. 클라이언트에게 감정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서와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또 이제 설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이거를 응용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키도록 돕는데 사용하는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지행동 모델 개입 기법 무려 15가지가 나왔는데요. 2024년 22회 시험에서도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15가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4장 인지행동 모델 마치겠고요. 5장 과제 중심 모델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